몇 페이지예요? 어? 420페이지. 공부하고 다니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몇 페이지 하는지 알고나 다니는가 싶어서. 또 공부를 안 하길래. 올해 얼마 전에 총칙 공부할 때 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것이 최소한 3문제 전후로 해서 출제가 된다 해서 엄청 중요하다 한 거를 가르쳐 줬는데, 지금부터는 이 원시적 불능을 좀 떠올리라는 거예요. 여기 원시적 불능은 글자 그대로 계약이 성립될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총칙 시험에서는 이런 게 간단히 출제가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4월 10일 날 매매를 했다. 근데 계약 체결일 전 예컨대 4월 7일쯤에 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됐다. 그러더라도 계약은 일단 성립은 되고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으니까, 대신 이제 계약은 성립은 됐지만 성립 당시부터 매도인이 목적,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매도인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는 거니까. 그래서 칠판의 사례처럼 계약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걸 원시적 불능거라고, 이런 거는 우리 민법상 효력 요건을 못 갖췄다 그래서 무효로 본다는 거. 그런데 그때 잠깐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이런 원시적 불능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으니까 무효다. 그러나 이로부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요게 우리 민법 535조 1항이에요. 이에 관해서 우리가 계약법 들어가서 배운다고 넘어왔는데, 요걸 지금부터 살피고자 한다는 거야. 그럼 이 계약이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매순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매순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계약 체결하는 또라이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건물이 있으니까 판단했겠지. 바꿔 말하면 이 계약이 성립될 당시부터 소유권이 가능, 매도인의 목적이 이행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약 체결했을 거란 말. 따라서 이 매수는 당연히 이 계약이 유효하리라고 믿었을 거란 말. 바꿔 말하면 성립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얘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모르고 있을 거나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 대해서 과실이 없다. 이렇게 통상 계약 체결할 거란 말. 그러니 계약이 유효하라고 매수는 믿을 것이고, 거꾸로 목적물 인도무자 매도인을 한번 살펴보자. 얘는 이 건물이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계약 성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더 쉽게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된 사정을 최소한도로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따라서 매도인은 목적을 이행할 수 없던 걸 알았거나, 여기서 알았다 이 말은 악이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알 수 없다 이 말은 주의물을 게을리해서 알지 못하는 거니까 과실이 있다, 요리 표현이 될 거라고 말이야. 그러면 목적물 인도무자 매도인이 통상 이행에 불구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에서 매수는 그 반대로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고, 그러면 매수는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으니까 이때 매수인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법률 용어로 실내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매수는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매매 대금 등을 미리 준비를 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대금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 계약은 결과적으로 무효로 돌아갔기 때문에 얘는 빌린 돈을 쓸 일도 없는데 용자금에 대한 이자만 물게 된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해당이 돼요. 또는 이게 부동산 매매이기 때문에 얘는 현장 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한번 가봤더니 건물이 없더라. 흔히 말하는 헛걸음했다, 여비만 날렸다. 현장 조사 비용, 답사 비용, 이런 것도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해당이 되고, 이런 손해를 칠판의 사례에서 매수인이 그대로 부담하면 우리 상식에 맞냐, 이걸 묻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매수인이 계약 유예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을 입었을 때 이 손해를 매수인이 그대로 부담해야 되는가? 예컨대 융자금이나 이자 같은 거 매달 88만 원씩 이자 문다. 이걸 얘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이야기야.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 일반가사 매도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자다 그 말. 이런 사정 알았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자는 잘못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 이걸 신뢰의 손해에 대해서 얘가 배상을 하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지 않겠나 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여기 535조랑 계약체결사 과실책임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경우에 과실 있는 매도는 얘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이런 거를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되는 계약체결사 과실책임 이렇게 이야기를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의인안에 쭉 있고 가로친 이번에 적용 범위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자 계약체결사 과실책임이라 하는 것이 본시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착오를 공부를 했는데 착오를 그때 이제 이걸로 집중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이 갑이 자기 토지를 내심으로는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눈에 안 보이고 깜박에서 1,000으로 잘못 표시했다. 이때 이제 요걸 보고서 얘가 1,000만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이때 이제 매도인이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 항상 착오를 공부할 때는 이 상대방도 좀 생각을 하라고 그러는데 얘는 지금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요. 얘가 무담시 착오를 해서 취소를 했고 결과 상대방이 엄청난 손해를 입으니까 물론 이 경우도 이제 매수인은 당연히 이 계약이 유효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유효하라고 믿었는데 얘가 취소하면 이게 뭐로 돌아가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얘도 좀 이 계약 유효라고 믿으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대금을 준비했다. 용자금은 이자 물어두는데 얘가 취소해서 뭐로 들어가면 이 돈 쓸 일도 없이 이자만 물고 앉았으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손해가 얘한테도 발생이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 상대방도 항상 아무 잘못도 없이 표의자 취소를 해서 손해를 입게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에 관해서는 일단은 판례가 여기까지 나와 있다고 따라 이게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고 여기까지 내가 가르쳐 줬어요. 이 경우에 이제 착오로 취소한 표의자가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판례가 나왔는데 불법행위는 성립 일단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인가요? 얘가 지금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을 하는 거니까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면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위법이어야 되는데 따라서는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 없다. 이 판례는 노상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고 그러면 얘는 이제 역으로 얘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한다고 말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얘는 손해를 입고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러면 얘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야. 불법행위는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에 관해서 우리 이제 대부분 판례는 이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없고 판례는 없다는 거야. 대신 이제 다수 학자들은 이 경우도 왼쪽 원시적 불능이나 마찬가지로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얘가 손을 입었으니까 이 신뢰익에 대해서는 얘한테 뭐 하도록 하자? 배상 청구하도록 하자. 이게 종래 학자들의 다수 소리라고 말이에요. 얘는 보호가 돼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시험에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판례는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여기 우리가 총칙에서 배운 원시적 불능 경우도 마찬가지고 착오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측 을들이 계약의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입게 되고 이게 신뢰이익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왼쪽 갑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 경우에 발생이 되는 계약체결사 과실책임에 관해서만 조문 대역법을 민법 535조 1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착오 등을 비롯한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사 과실책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중요한데 학설과 반대로 학설은 원시적 불능 이외에 이런 착오 경우에도
계약처에서 과할 책임을 인정하자는 입장인데 듣고 있나요? 판례는 시험은 판례가 나와요. 판례는 그 반대라는 것. 우리 민법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방금 위에 들어준 착오 등의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처에서 과할 책임을 인정하자 말자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계약처에서 과할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의한 발생이 되는 계약처에서 과할 책임만 535조량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가로친 2번 적용 범위 요 세 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측의 요건은 방금 다 가르쳐줬으니까 첫째, 제기된 계약의 내용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까? 이걸 좀 유념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 객관적 불능은 법률행위 이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원시적 객관적 불능 거예요. 칠판에서 하루처럼 계약 체결 전에 이 건물이 멸시됐다. 이런 경우 한해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서 갈취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반대로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객관적 불능 말고 원시적 주관적 불능 이 경우는 이제 객관적 불능과 달리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 목적을 참무자만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주관적 불능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객관적 불능 그라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제3자 A 소유다.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매매를 한다. 명확하겠나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이 가입한 사람 지금 A로부터 권리 취득해서 원래 매매는 낙선계약이니까 살래 사기 의사표시 합치면 쓰면 성립하는 거 그렇게. 따라서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하던 매매도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는 거. 해서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또 응용하는 조문이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하던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게 569조인데 여기 시험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문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례라고 말이에요. 매매는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의사표 합치만 쓰면 성립이 돼요. 대신 이제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은 나중에 이행기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까지 A로부터 권리 취득해서 권리 이전하면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하던 매매도 유효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도인이 A로부터 권리를 취득을 못했어요. 결과 권리 이전이 불가능했다. 이런 거를 원시적 주관적 불능 그래요. 얘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A 같으면 소유자니까 이행이 가능하겠죠. 이런 거를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하다 매매 이런 게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이 매도인이 A로부터 권리 취득 못했다. 따라서 권리 이전이 불가능했다. 이런 게 원시적 주관적 불능인데 요거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고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하다 매매는 569조 유효니까 대신 얘가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무슨 책임을 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요거는 누가 담보 책임을 안나요? 맞아요. 570조로 넘어가서 얘가 권리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570조에 한 담보 책임을 한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계약이 무효이지만 무효고 몇 조로 돌아가고 535조량에서 계약적 관칙을 묻게 되지만 원시적 무슨 불능은 주관적 불능은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고 몇 조에서 569조에서 이전이 불가능하면 몇 조에서 570조에서 담보책을 묻게 되니까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매매계약 체결 시 일방 당사자가 매도인 불능음에 알아갈 수 없고 상대방은 매수인의 선의 뭐가 질까? 그 밑에 판례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 시험에서 중요해요. 2002년 4월 9일자 판례가 대신 이제 요거는 뒤에 매매에서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대입해서 480 넘기지 말고 정신사람이니까 487페이지 3번 판례가 요거니까 혼자 공부할 때 대입해서
487페이지 3번 참조하는 거예요. 넘기지 마시고 나중에 배워요. 그 다음 책임범위와 관련해서 실내액 배상은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심하는 거예요. 여기 저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만 점검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례에서 얘가 저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겠던 이분 손해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손해가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더라도 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런 걸 우리는 글자 그대로 이행이익 그래요.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얘가 얻을 이익 또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이행이익이라고 한다 말이야. 순서를 그대로 밟아보면 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주택증 전매를 또 할거라 그 말이야. 그래서 전매를 해서 전매 차익 1000만 원 정도 얻었다. 이런 거를 이제 글자 그대로 이행이익 거로 이런 전매 차익 같은 것을.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실제로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될 일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이행이 그냥 가상적으로 계산을 해볼 건데 이게 이행됐다면 또는 유효했다면 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1000 정도 되더라.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계약이 무효로 돌아감으로써 얘가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겠다면 이분 손해가 설사 1200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1100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초과해서 배상 청구는 못 한다는 거. 따라서 실내이익은 이행기를 초과해서는 안 되니까 얘는 1000만 원의 한도에서 얘한테 배상 청구한다. 그 얘기 점검당하고. 그 다음 계약교섭이자 부당한 중도 파괴 이에 관한 판례가 이제 우리 시험에 쏟아 나오는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죠. 아까 명확히 우리가 전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민법은 원시적 불능 경우에 발생이 되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책임에 관해서만 민법 535조 1항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제 판례는 항상 시험 판례가 중요하니까 다수설과 반대로 다수설은 이제 원시적 불능 아까 예를 들은 차고 등의 경우 원시적 불능 이외에 차고 등 경우도 이제 계약체에서 과실책임 인정하자 이런 입장인데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한 여타의 경우에 계약체결사 과실책임 인정한 예가 없다 그 말. 오직 원시적 불능 안에서만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 경우 안에서만 계약체결사 과실책임 인정하지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에도 당연히 저 판례는 계약체결사 과실책임을 인정을 안 한다는 소리인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원래 저 계약을 교섭하다가 이 갑이 자기 아파트를 을에게 팔고자 한다. 뭐 또 토지를 팔고자 한다. 그러면 계약 교섭 과정을 거쳐요. 근데 계약 교섭 과정 중에 내가 팔기 싫어졌다. 그러면 계약 교섭을 당연히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그러면서 얘가 손해입었다 해도 얘한테 배상 청구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약 교섭 중에 계약 교섭을 파기한 것은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정당한 거라고 말이요.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할 건데 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이요. 이게 이제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책대로 하면 문제 못 푸니까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계약 교섭 과정 중에 계약 교섭을 어느 일방이 파기하더라도 이거는 계약 자유 원칙 입각에서 정당한 거기 때문에 설사 그론에서 상대방의 손해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도는 뭐 한다고 말이야. 이게 우리 시험에는 어떤 빵점처럼 수두룩했는데 이유가 뭐냐. 책에 있는 걸 똥된장 불못하고 필피치고 외우니까 이런 걸 다 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전제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계약 교섭을 부당 파기한 것이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가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되는가? 우리 교재는 여기서부터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전제가 제일 밑에 줄에 계약의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려는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려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뭐했다 부여했다. 이게 꼭 전제가 돼야죠. 따라서 상대방은 그 신뢰에 따라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교섭을 도중에 부당 파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나요? 원래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돼야지 비로소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전제 요건을 정확히 명심하는 거. 다시 이야기해요. 원칙은 계약을 교섭하다가 그 교섭을 중도에 파기하더라도 계약 자유 원칙에 입각해서 손해배상 책임 등은 질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교섭을 부당 파기한 것이 위법한 것이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위법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 어떤 경우냐? 일방이 계약처로는 정당한 기대는 신뢰를 부여했고 타방은 그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계약자의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주의할 게 있어요. 이에 관한 판례를 시험에서 묻게 되면은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은 구절구절을 쪼개서 하도 시험에서 묻기 때문에 다 맞춰요. 합격에 들어간 사람. 근데 이거를 단답식을 물었을 때 틀린 사람이 거꾸로 의외로 맞기 때문에 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계약교섭 부당의 중도 파기한 것이 계약 자유 원칙 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이 되면은 우리 판례는 이제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자.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한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인정할 것인가? 물론 우리 학설은 이 경우도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인정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판례는 이 경우에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고 무슨 책임을 인정하지?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경우만 민법에 규정이 있다. 원시적 불능 경우만 535조라게. 따라서 이제 계약처에서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규정이 없으니까 대신 이제 민법 750조의 명문의 규정이 있는 무슨 책임을 묻자. 불법에 단답식 냈을 때 안 틀리도록 조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배상 범위도 구절구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그 별표 백날 처벌 못 푸니까. 이 경우에 그러면 계약교섭을 부당 파기하다가 상대방 입은 손해배상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대방 입은 전 손해를 배상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손해만 배상하냐? 그게 동그라미 1번이야. 전 손해를 배상한다는 소리가 아니니까 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하나 듣겠나요? 그럼 어떤 손해만 배상하냐?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이런 거를 실내액, 실내 손해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배상하라는 거. 발생된 전 손해를 배상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 말. 그러면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냐? 예컨대 구절구절 다 우리 시험에 지문고사에 나오니까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통상의 계약 준비 비용,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 다음 거를 조심하라고 말이야.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이행이 착수하고 지출한 이행 비용. 원래 지금 이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한 것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지금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자는 거예요. 교섭하다가 부당하게 계약을 교섭하는 도중에 파악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이유가 아니라 성립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에서 배상 청구하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듣고 있죠?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행비용은 원래 언제 지출을 하느냐? 계약이 성립이 돼야지 매수인 같으면 대금을 지급하든가 비로소 이행을 하게 되겠죠. 성립된 이후에 채무가 발생이 되고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해야 될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원래 여기 손해에 포함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거는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지금 발생되는 문제로 우리가 따지고 있죠. 이행은 언제 하는 거요? 성립된 이후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되는 이행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손해배상 속에 포함이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성립되기 전에 이행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고, 그거는 이제 매수인이 자기의 위험부담과 책임하에 이행 비용을 지출한 거예요. 성립되기 전에 지출한 경우는. 따라서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손해에 포함이 안 돼야 되는데, 얘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성립되기 전에 왜 이행 비용을 지출했겠냐 그 말은. 듣고 있죠? 그거는 이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틀림없이 계약 체결한다. 그러니 미리 이행을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얘가 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다. 이런 거는 외적으로 여기 손해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칙은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상대방은 뭐에 따라서?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서 그거 유념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민법은 별표 친다고 해서 점수 안 나온다고 난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설명을 더 설명 잘 들으세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판례 사례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뒷구절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일단은 이 신뢰 손해되어서 배상을 하라. 근데 뒷구절, 판례사라 뒷구절,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 찾았나요?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 상태에서 계약교섭부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 지출한 비용, 이런 것도 여기 손해에 포함을 시켜서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가 전제를 했어요. 계약교섭을 부당 중도 파기한 것이 계약자유 원칙 한계를 넘는 입법한 것이 되려면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부여하고 그 신뢰에 따라 상대방 행동하고 그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전에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손해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 계약교섭을 부당의 중도 파기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는가, 부당 파기한 자가 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이야기한 내용이고, 그러면 일방의 계약교섭을 부당 중도 파기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런 재산상 손해 이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이거를 이제 우리는 위자료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도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가? 요게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지금까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거고, 마지막 동그라미 3번. 불법행위가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하는가? 마지막 동그라미 3번. 별도로 배상 청구한다. 그 다음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오늘 총칙 공부할 때 이걸 지겹도록 공부를 했어요.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 요건까지 갖추면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 법률가가 발생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총칙 공부하면서 2주에 걸쳐서 지겹도록 공부를 했다는 거. 따라서 효력 요건에 관해서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내 행위능력을 갖출 것,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목적은 확정되고 이행 가능하고 적법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 효력 요건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계약의 효력 부분에서 다시 이 효력 요건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총칙에서 법의 기본 원리로서 효력 요건에 가서 이미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성립되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효력 요건은 계약법에서는 따로 공부하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얼마큼 중요한가 다시 점검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 계약 효력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를 하고자 하는가? 이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 효력 요건을 총칙에서 지겹도록 공부를 했으니까 여기서 별도로 공부 안 하고, 계약 효력에서는 뭘 공부하는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약의 종류에서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엄청 중요하다, 이걸 주제를 지켜줬어요. 그 중에서 쌍무계약은
계약의 쌍방당사 모두에게 서로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채무가 생긴다. 그게 쌍무계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이 되는 계약의 효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다. 편무계약하고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이것 때문에 쌍무편무를 구별한다.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계약이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매매계약 임대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효력 부분에서는 여기에 쌍무계약으로부터 줄거리 잡고 있죠.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하게 발생되는 계약효력 두 가지만을 따로 배우고자 한다. 이 부분은 총칙에서 배웠으니까. 이게 제일 밑에 뒷페이지까지 쭉 씌었으니까 집에 가서 줄기 딱 잡고 그런 다음에 거두절미하고 우측에 동시행항변권. 여기 동시행항변권은 이해는 아주 쉽고 내용은 이런 거니까 지금 매매처럼 쌍무계약인 경우는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채무 부담하고 매수인이자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채무가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다. 여기서 의존관계에 놓여있다고 말은 네가 채무를 이행하니까 나도 채무를 이행한다. 이런 관계를 대가적 관계. 뒤집으면 네가 소유권 이전하면 나도 대금 안 주겠다. 이런 거를 대가적 의존관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런 쌍무계약은 이런 대가적 의존관계에 놓여있는 채무가 쌍방 당사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양 채무를 이행을 할 때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하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돼요. 이유는 공평원리학에서 따라서 일방 당사자 매도인이 지는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매수인에게만 대금 지급 청구를 하면 얘는 밥만 먹는 집 아니니까 네가 소유권 이전하니 나도 대금 주는 건데 왜 너는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만 하냐. 네가 소유권 이전해 줄 때까지 나도 대금 지급 뭐 하겠다.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거절하는 권능을 글자 그대로 동시행항변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양채무 동시에 이행하자. 여기서 항변이라는 말은 무엇을 주장한다는 소리예요. 따라 우리 양채무 동시에 이행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고리를 동시행항변권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아주 쉽고 먼저 유념할 거. 이게 지금 536조의 동시행항변권 규정이 된대. 이것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르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채무가 발생이 되면 동시행항변권이 당연히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특약에서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 특히 유념하라는 거예요. 거기 좀 책에는 법적 성질에서 동그라미 2번에 찾나요? 지금 판례란 말을 안 써놨는데 아가 당사자 약정으로 동시행항변권을 배제하는 특혜는 유효하다. 판례 입장 536조는 임의 규정이니까. 확인했나요? 그런데 이것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묻는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야. 뭐가 반대 경우 마찬가지냐 하면 원래 동시행항변권이나 쌍무계약으로부터 특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뒤에 넘기면 거기에 형리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찾나요?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양채무가 발생이 된다. 뭐 당연한 건데 그 밑에 판례를 유념하는 거야. 당사자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해도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양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는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 구절을 유념하는 거야.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동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면 동시행항변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했나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거꾸로 이것 임의 규정이니까 양채무가 별개의 동일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뭐가 있으면 이런 건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안 돼야 되는데 당사자 뭐가 있으면 거꾸로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된다. 이렇게 거꾸로도 물어보니까 어버처나 매처나 정리할 수 있겠나요? 536조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동시행항변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동시행항변권 인정이 안 된다. 반면에 양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거꾸로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강변권 인정할 수도 있다. 그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서 동시행강변권하고 유치권은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권법에 보면 유치권이 나오는데 여기 유치권도 뭐 때문에 인정이 되느냐? 공평원리에 각에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갑이 자기 노트북을 을에게 수리해달라고 맡겼다. 수리가 완성이 돼서 수리상 아저씨가 수리대금 채권을 갖는다. 이때 이제 갑이 노트북 수리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노트북만 팔아달라고 반환 청구한다. 이때 수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 노트북을 팔아내버리면 나중에 수리대금 회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밥만 먹는 집 아니니까 밥에 법자도 모르는 을 수리상 아저씨도 이런 말을 한다고 말이야. 네가 수리대금 줄 때까지 노트북 반환 뭐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법에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거가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 사람 뭐 권리로서 보장이 되고 있고 민법이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이죠. 뭐에 가서 배워요? 권리의무에 관해서. 따라서 법을 안 배우는 수리상 아저씨도 네가 수리대금 줄 때까지 노트북 반환 뭐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근데 중개적 공부하면 이제 한 가지를 딱 배운다. 그 한 가지는 뭐 배운다? 비싼 몰자금 내고 배우는 거 딱 한 가지 배우잖아. 중개적 공부 안 해도 이 아저씨도 그래 거절할 줄 알아. 근데 뭐 배운다? 민법 실체법이니까. 권리의무 배우잖아. 거절할 수 있는 뭐가 아저씨한테 있냐? 권리가. 이거 하나 배우잖아. 민법 공부 하고 말 거 없잖아. 이거 하나 배우는 거니까. 그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유치권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을 수리상 아저씨는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노트북을 유치함으로써 반환 거절할 수 있는데 그게 글자 그대로 물권법에 나온 담보물권 중에 뭐이다? 유치권이야. 이게 권리로서 이제 보장이 된다는 것만 중개적 공부 안 했으니까 수리상 아저씨는 모르고 여러분은 이게 나한테 권리로서 인정된다 그거 하나를 알고 민법 실체법에 딱 이거 하나 배우잖아. 권리의무에 관해서. 이걸 못 겹쳐가 그 비싼 올사금 내고 1년 2년씩 헤매고 앉았다고 말하는 거야. 이거 하나 배우잖아. 그러면 이 물권법에 나왔는 유치권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시행강변권하고 똑같이 공평원리에 각에서 인정되는 것은 양자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옛날에는 이런 비교 문제가 시험에서 곧잘 출제된다. 지상권과 임차권을 비교하라, 취소와 해제를 비교하라 등등등등 해서. 근데 요즘에는 이게 사례 문제 아니면은 판례가 99.99%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비교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유치권하고 동시행강변권의 차이점은 요즘에도 이 점을 한 번씩 물어봐요.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 뒷페이지에 보면 박스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외워서 풀라고 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좋나요? 이걸 사례 문제로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시험에도 양자 차이가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고 별표치가 백날 외워봐야 말짱 도루묵이니까 설명 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 사례를 약간 변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설명드려도 노트북 수리를 을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수리해달라 이게 청약이고 그래 수리해줄게 이게 승낙이야. 따라서 노트북 수리를 맡기는 것도 당연히 계약의 일종인데 이게 무슨 계약이었냐 그걸 말이에요. 지금 이 경우는 이 수리상 아저씨가 노트북 수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리가 완성이 안 되면 수리대금 바꿔 보수 한 푼도 못 받아요. 이 일이 결과돼서 보수를 지급받죠. 이런 계약을 민법에서 도급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급계약은 뭔지 모르면 저 앞에 전형계약 15개 보면 도급계약이 박스에 들어가 있죠. 개념이. 집에서 읽으세요. 이거 전형적인 쌍무계약이라고 말이요. 따라서 이제
이 수리를 맡게 요 소유자, 이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하는 도급인이고, 수리상 아저씨가 일해주겠다 승낙한 사람이니까 수급인일 건데, 이 도급계약도 전형적인 쌍무계약이에요. 따라서 이제 무엇과 무엇이 동시행관계냐 그러면은, 여기 도급인은 당연히 수리대금,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저 수리상 아저씨는 노트북을 수리를 끝내면 그 완성물을 반환해 줄 의무,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여기서 노트북. 따라서 이제 이 완성물 인도 의무를 수급인, 수리상 아저씨는 부담을 하는데, 요게 우리 민법 665조에서 이게 동시행 관계로 되어 있어요. 도급인의 보수 지급 의무하고 수급인의 완성물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 이게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묻는다고 말이야. 이 경우에 왼쪽 갑이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우측 을에게 노트북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했다. 그러면 상식으로 우측의 을은 네가 보수, 수리대금 지급할 때까지 노트북 반환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으면 당연할 건데, 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있는 대로 찾으세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 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보라고 말이에요. 첫째, 노트북 수리 맡기는 도급계약, 이게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가 발생하는 뭘 행사하면 되고, 정지줄 놓지 말고 집중해요. 설명드리라니까요. 밑에 책 보지 말고, 책이 없어 이런 거라.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도급이 쌍무계약이니까 이것과 이거 동시행 관계인데, 보수 지급 안 하면 네가 보수 지급할 때까지 노트북 완성물 인도 뭐 하겠다. 일단 쌍무계약 특유가 발생되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에서 반환 거절할 수 있고, 그죠? 두 번째, 원래 저 유치권은 흔히 말하는 가장 핵심 유치권으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법정담보물권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누누이 주식해줬는데,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과 하면 이 말이 딱 떠올라야 돼. 법정담보물권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이 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채권적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그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 가장 핵심이 피담보 채권이 물건이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된 채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반드시 뭐 해야 되고? 점유를 해야 돼요. 그 이외에 몇 가지 요건이 있지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을이 갖는 수리대금 채권, 이거는 노트북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채권자에게 수리대금 채권이 발생이 됐으니까 노트북이라는 물건이 오인돼서 발생이 된 채권이고, 그 다음에 우측 수리상 아저씨가 노트북을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요건 갖췄다. 뭐 또 성립이 돼요? 유치권도 성립이 된다고. 따라서 첫 번째,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 이 사례처럼 우측의 을 아저씨는 도급계약, 쌍무계약도 발생이 되는 동시행 항변권 행사에서 반환 거절할 수도 있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췄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해서 노트북 반환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존이 가능한다. 따라서 양자는 병존할 수 있다. 배척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권리 행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례를 이제 이렇게 변형을 시켰을 때, 원래 노트북 소유자가 A다. A가 노트북을 갑에게 빌려주었다. 해서 얘가 노트북을 사용하다 고장이 나니까 수리를 맡겼다. 내용 보겠나요? 노트북 소유자는 제3자이고 갑이 빌려 쓰다가 고장나니까 수리를 맡겼어요. 우리 시험도 이제 이렇게 사례가 출제가 됐는데, 그럼 이제 묻는다고 말이에요. 이 경우에 지금 참모자 갑이 반환 청구했을 때는 얘는 동시행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권리 행사하면 돼. 그런데 제3자 A가 내가 소유자니까 노트북 반환하라, 얘한테 반환 청구를 했을 때 얘는 제3자 채무자 말고 제3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동시행항변권 행사든가 유치권 행사든가 선택적인 권리 행사 가능한가? 요걸 이제 사례로 집중 출제하는데 고르세요. 힌트를 주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뭐예요? 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물권으로 되어 있죠. 그 외우면 많아. 그것이 써먹지도 못할 거라. 담보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절대권이라고 말해요. 따라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해서는 계약 효력에 불과한 것으로서 독립한 물권이 아니라고 말해요. 힌트를 다 줬어요. 따라서 이제 제3자 채무자 말고 제3자 A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했다. 그러더라도 얘는 뭐는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을 가지고 A한테는 반환 거절할 수 있고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의 절대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행항변권은 독립한 물권이 아니에요. 따라 동시행항변권은 이 쌍무계약으로부터 특유해봤을 때는 계약 효력에 불과하지 독립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따라서 얘는 얘한테는 여기가 계약의 상대방이니까 동시행항변권 행사에서 반환 거래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본질적 핵심 포인트고 이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는 걸 바로 이런 사례를 이해하고 있나 해서 묻는 거니까 요걸 연구 자료라고 말해요. 사례 딱 놓고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되니까 여러분 몫이고 그 다음에 성립요건에서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대가적 의존권에 놓여있는 참호가 발생이 될 것. 이때 동그라미 1번 판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참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이걸 지금 연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치기를 하면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례를 냈을 때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의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채무 의무 부담하고 자 매매대금 1억 원이다. 그럼 얘는 1억 원짜리 대금 지급 처분권을 취득을 해요. 이에 대해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채권을 갖고 반대로 1억 원짜리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을 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매매가 쌍무니까 동시행관계가 그대로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꿨을 때 이 갑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 채무가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속인에게 이전이 돼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 채권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대로 생겨된다는 거. 그럼 이 상속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동시행관계 성립되겠죠. 얘가 소유권이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처음 가면 얘는 상속인한테도 동시행관계 행사한다. 그 이야기요. 마찬가지로 이 소유권 이전 채무 이 채무가 이전이 된다. 이게 채무 인수예요. 대금 지급 채권 채권이 이전이 된다. 이게 채권 양도고 이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이전이 되거나 이 경우도 채권 채무가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동시행관계가 똑같이 성립되는 거. 여기가 대금 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니까 얘한테 양도를 했다. 그럼 이게 채권 양수인이죠. 그러면 이 채권 양수인하고 이 매수인 사이에서도 동시행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매도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안 해준 상태 듣고 있죠? 채권이 양도된 거요. 이전 안 해준 상태에서 얘한테 내가 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니까 1억 원 대금 지급해라 청구를 했다. 그러면 얘는 매도인 갑이 소유권 넘길 때까지 네한테 대금 지급 뭐 하겠다? 동시행관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이 그대로 넘었기 때문에. 이해했나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우리 시험에 출제한 판례가 우측으로 눈 돌려서 2번 판례 보세요. 요즘에 중개사 시험에 전분명령, 추신명령이라는 판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걸 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걸 이해하고 나 그래서 우측에 2번 판례가 출제가 되었어요.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분명령이 있는 경우 이게 지금 이 채권 양도를 이해한 사람은 공짜인데 외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문제 못 풀고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방금 채권 양도 이해했나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바꾼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설명이요. 칠판.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채권이 양도된 게 채권 양수. 두 놈 사이는 동시행관계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병이라는 애가 얘한테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근데 얘는 건물을 얘한테 팔아서 1억 원짜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1억 원 변제를 안 하면 이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 판례에 나오는 제3채무자는 이런 매순 같은 애를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서 가지고 있는 대금 채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압류를 하게 돼요. 압류를. 그런 다음에 이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압류한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옛날에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차이점을 한번 가르쳐 줬다시피 한자로 구를 전자를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대금 채권 이자 채권자가 압류했고 전부명령 받다고 말은 이 채권이 얘한테 뭐 한다는 거 구를 전자 굴러서 넘어온다 그 이야기야. 그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얘한테 대금 채권 이전이 되는 거렇게. 이해했나요? 그러면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전부 채권 이렇게 부르는데 얘하고 얘 사이에 동시행관계 인정이 되는가? 이걸 묻는 판례. 이런 거는 공짜로 주기서 실전 거라고 말이야. 아까 뭐하고 똑같잖아. 채권 뭐하고 똑같잖아요. 양수하고 똑같잖아요. 채권 양수는 계약에서 채권 이전됐고 전부명령 받을 때는 압류해서 채권이 넘어왔고 차이 없잖아요. 동시행관계 성립한다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거야. 여러분들 맨날 암기식으로 하니까 똥기냥 보면 뭐할까 머리 돌아버리려고 하고. 그랬나요? 그 다음 이런 거는 공짜로 내주는 거니까 무조건 맞추세요. 그 전부명령이나 그런 판례들은.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일방의 채무가 소멸됐다는 항변권도 소멸이 되는데 얘가 하나가 있어. 그게 동그라미 니은번인데 그래서 이 판례가 시험에 하도 나오는데 다시 칠판을 바르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또 4월 10일 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저 매매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으로 소유권은 채무하고 매수인으로 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행관계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런데 이 경우 이제 매도인이 소유권에 관련해서는 채무자인데 이 채무자 귀책사유에서 이 건물이 멸실이 되어서 불나서 멸실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의 소유권은 채무는 이제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멸시됐기 때문에 그 다음 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러면 얘는 이제 대신 채무 불량으로나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량이 되니까 채무 불량으로 난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게 매매대금 1억 원이다. 그럼 1. 이자의 소유권은 채무하고 대금지 채무가 동시행관계면 이자의 채무 불량으로서 이행 불량이 됐고 결과 소유권은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면 이 손해배상 채무하고 매수는 대금지급 채무가 이제 뭐로 바뀌느냐? 동시행관계로 바뀌어요. 이 채무가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무슨 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건 무슨 손해라고 하나요? 이 채무자의 유행 불능으로 해서 이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이런 걸 무슨 채무라고 그래요? 무슨 손해냐고 내묻는 거예요. 이행이 가름하는 손해다 그래서 전보배상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이 목적물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손해배상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요게 이제 동시행관계로 바뀐다. 요게 채무가 동일성 유지하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 반드시 하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두서없이 지금 판례 사례를 중간에 껴놨는데 그 중에서 2번 판례는 이미 시험에 나온 기초니까 이런 거는 지금은 무조건 맞춰라고 말이야.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자. 채권 양도하고. 그 다음 4번 판례가 또 중요한데 거기 보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례 이게.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그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이코르 매수인의 대금 지급 플러스
부가가치세 납부모가 동생관계인데 그 판례가 우리 시험은 부가가치세 말고 양도소득세로 바뀌어서 출제가 됐는데 원래 양도세도 글자 그대로 매매 같으면 양도인 매도인이 부담해야죠. 근데 그거를 특약을 맺어서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었다. 그랬을 경우에 양도세 납부모도 매도인으로 소유권이라고 무슨 관계다? 동생관계.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양도세로 바꿔서 출제가 됐으니까 똑같이 사고하면 되고 5번 판례는 요즘에 하도 쏟아져 나온다고. 요즘 시험에 이제 아주 하다하게 출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가 그렇게 민법에서 중요하고 이게 요즘 시험에 여기저기 늘어져서 쏟아져 나오니까 6년 만에 신신당부했는데 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이체한 면적을 각각 특정을 해서 요거는 갑이, 요거는 을이 매수를 했다.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이거를 분필 절차를 거친 다음에 피를 나눈 다음에 각각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를 분필 절차 거치려면 시간 들어가고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갑이 매수한 면적 비율에 따라서 지분 2분의 1, 을이 지분 2분을 공동 소유, 공유하는 것처럼 등기를 하더라. 이런 거를 공유는 공유돼. 일반적인 공유하고 달리 이미 이게 쪼개져 있다 그래서 참 표현도 이쁘게 잘 놨단 말이야. 구분이 되에 따라서 구분 소유적 공유라 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경우는 이미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대조로는 공유라고 됐다 하더라도 이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쪼개졌으니까 분할 청구할 필요 없죠. 그럼 뭐 해야 되나요? 구분소적 공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표현해요? 분할 청구하는 게 아니고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고 이미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상호 명이 있다고 부르죠. 여기에 갑소유인데 지금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갑소유 토지 외에 의료지분 2분의 1이 효력을 미친다. 지분 2분만큼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명의신탁. 이 부분을 을 건데 지분 2분만큼 간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외우니까 그게 물 흐르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외울지만 말고 물 흐르듯이 나오도록 하라 그 말을. 여러분은 고혈압 환자하고 똑같아. 딱 막혀가지고 이게 물 흐르 자연스럽게 법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이렇게 흐름이 없어요 이게. 따라서 이 경우는 분할 청구하는 게 아니고 명의이딱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 이게 시험이 일단 집중 출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지분 2분을 가지고 지분 2분을 나한테 넘겨달라고 말이야. 거꾸로 얘도 마찬가지겠죠. 지분 2분을 넘겨달라고. 이때 이게 시험에 많은데 이게 계약법으로 연결해서 출제된 것이 거기 5번 판례라고 말이야. 이 경우에 갑의 지분 2분을 얘한테 넘겨주고 의료 지분 2분을 갑한테 넘겨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 동시에. 그 동시행관계다 그 얘기. 뭐 알겠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쌍방의 채무가 변적이 있을 거. 이것도 워낙에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고요. 여기는 사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중개 실무에 나갔을 때 이거는 실무에서도 엄청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래 관행에 하면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3월 10일 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3월 10일 날 계약금을 한 10% 정도 일단 교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10일쯤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다. 그러면은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이 선 거래 관행이면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5월 10일쯤 마지막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한다. 근데 이게 거래 관행상 동시행관계로 되어 있어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그러면 먼저 선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 지금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4월 10일 날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이 선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매도인이 자기는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매수인에 대해서만 중도금 지급 청구를 했을 때, 매수인은 네가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중도금 지급 뭐 하겠다,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인데, 여기는 동시행항변 행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자의 소유권 채무는 언제 이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5월 10일 날. 따라 선 이행 의무를 부담한 자는 원칙 동시행항변권 행사를 뭐 한다. 이유, 역으로 물어보면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니까. 똑같은 이야기 외우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하나가 있다는 거. 첫 번째 예외, 이 칠판의 사례에서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도중에 4월 10일 날 중도금을 지급을 해야 되나, 선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지체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사이에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는 거. 바꿔 말하면 5월 10일이 됐다, 그 이야기요.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했다. 이런 경우는 원래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만 거래 관행에만 동시행관계인데, 이처럼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가 도래하면 이제는 뭐까지 동시행관계로 바뀌느냐, 플러스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의무, 더 나아가서 특히 유념해야 될 것, 지금 4월 10일부터 5월 10일 중도금 지급 날짜부터 잔금 지급 날짜까지 얘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 불량에 해당이 되고, 그거를 바로 뒤에서 공부하지만 이행지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채무 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채무 불량이니까. 따라서 그 채무 불량을 한 손해를 지연 손해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가 세트로 매도인으로 소견하고 동시행관계로 받게 된다는 거. 따라서 5월 10일 날 매도인이 여전히 지는 소유권이 안 하면서 매수인에 대해서만 니는 한 달 전 4월 10일 날 중도금을 선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중도금을 먼저 이행하라 청구하면 이제는 얘가 뭐 해버려,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뭣도 지금 못하겠다, 중도금 지급도 못하겠다고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이행 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얘가 5월 10일 날 이행 청구할 때는 이게 이미 동시행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중도금 지급도 이행 거절이 가능하다, 요 이야기고, 이때 특히 사례 문제 풀 때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거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맞춰요. 그래서 사례 문제 풀 때 깜박하면 마음이 급하니까 지문을 잘못 틀린 사람이 많은데 뭘 유념을 해야 되느냐. 지금 중도금 지급 날짜부터 잔금 지급일, 이때까지는 중도금 미지급한 것이 채무, 매수인의 채무 불량에 해당이 돼, 이행지체에 따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잔금 지급일에 도래해버리면 이게 동시행관계로 받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에 도래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 불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매수인은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이행 지체 책임을 안 진다. 이것만 조심하라고 말이야. 사례 문제 풀 때 어떤 걸 물어보겠는가, 이렇게. 거기 첫 뒷페이지 넘기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후행채무 변제가 돌아온 게 이 대목에 지금 개발 세발로 우리 교재는 설명이 됐는데, 선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가 도래했다, 이런 건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판례 찾나요? 이때 그 밑에 판례 사례 요걸 갖고 놀아야 된다, 그 이야기야.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채 단저금 지급을 경고, 칠판의 사례를 떠올리면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선 4개까지. 이게 뭐인지 알겠나요? 중도금 지급 날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는 매수인은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이행지체 채무불량 책임진다, 그 이야기예요. 확인했나요? 그 다음 잔금 거래나 마지막 세 번째 줄,
매수는 잔금 지급을 이후부터는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 채무불이익 이행시 책임 진다 안 진다? 사람 붙잡을 때 그거 조심하라 말이야.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외가 두 번째로 후이행 의무자 이행의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요거를 이제 학자들은 이쁘게 포장해서 불안의 항변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경우에 원래는 이제 4월 10일 날 매수인이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했고, 따라서 얘가 소유권이지 안 하면서 중도금 지급 청구하더라도 얘는 동시행환복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선이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매도인이 사업한 사람인데 흔히 말하는 부도를 맞았다 그 말이요. 해서 5월 10일까지 내가 기다려 본들 이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내가 선이행금으로 부담받아서 중도금을 덜컥 선이행해버리면 나중에 매도인으로부터 채무이행받기 어렵지 않냐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내가 불안하니까 후이행 의무자 이행의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 신용 불안 이런 경우. 따라서 이제 내가 불안하니까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지만 동시행항복 행사한다.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중도금을 지금 뭐 하겠다고? 이런 거를 불안의 항변권 거래요. 따라서 정리정돈 다시 하면 원칙 선이행 의무를 부담한 자는 동시행항복 행사 뭐 한다. 그러나 외가 두 가지 있다. 그중에 우리 교재는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게 시험에는 집중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그 불안의 항변권이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잘 읽고, 이 불안의 항변권에 관한 판례가 거기 428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사례에서 2번 판례니까 그건 읽어만 보면 되니까, 아파트 분양은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보니까 그는 읽어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반드시 읽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상대방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도 동그란 2번에 수령지체의 경우 요거 하나만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 요건은 당연한 거예요. 예컨대 이런 매매 같은 쌍무 경우에 내가 이행 제공을 하고서 얘한테 소유권 등들을 청구한다. 그럼 얘는 동시행항변권 당연히 행사를 못해요. 이행 제공을 안 하고서 청구를 해야지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수령지체의 경우만 하나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인이 일단 1차적으로 이행 제공을 했어요. 아나 잔금 줄 테니까 소유권 넘겨달라. 이행 제공을 하고서 얘한테 청구를 했는데 얘가 이 잔금을 수령도 하지 아니하면서 따라서 수령지체 아울러 소유권 이전도 안 해주더라 말이야. 해서 이제 매수인 쪽에서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또 이행 청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앞전에 이행 제공을 해봤더니 얘가 수령을 안 하길래 이번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서 소유권만 넘겨달라고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가 이 얘기인데, 이런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역으로 말하면 한 번 이행 제공을 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시행항변권 소멸되는 거 아니고, 따라서 이제 얘가 이미 매도인이 수령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이행 제공을 안 하고서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 앞에는 내가 줬던 잔금도 받지 않은 놈인데 동시행항변권 행사해버리니까 네가 잔금 줄 때까지 소유권 좀 뭐 하겠다고. 이게 얼른 보면은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에게도 동시행항변권 인정하는 거지. 우리 상식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제 학설 판례가 이런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항변권 행사했다고 보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얘가 수령지체에 빠졌다 그래서 동시행항변권 행사 뭐 한다고 가정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선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셈이 돼버려요. 이 말 듣겠나요? 그런데 역으로 이 매수인이 무자력 상태로 돌아가 버릴 염려가 있다. 얘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나는 수령지체에 빠졌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선이행을 했는데 얘가 무자력 상태에 빠져버리면 잔금 받기가 어렵지 않냐 그 말이요. 따라 이런 사정을 고려를 해서 우리 언론 보면 우리 상식에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수령지체 빠진 당사자도 동시행항변권 할 수 있다 보니까 청금 딱 하고,
그 다음에 효력에서 거기 소송상 효력 이것도 이제 갖고 놀아야 될 것이 지금 동시행항변권은 여기 항변이라는 명칭에서 알다시피 이 항변이란 말은 무엇을 주장한다는 소리예요. 요걸 이제 소송에서는 법률 용어로 온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 따라서 항변한다, 온용한다, 결국 무엇을 주장한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항변이라는 명칭에서 아셨다시피 동시행항변권을 원칙 뭐 해야 된다는 거. 온용해야지, 주장해야지, 효력이 발생이 된다고. 특히 소송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매도원이 지는 소유권을 전하면서 얘한테만 대금지급 청구를 했다. 해서 동시행항변권 행사에서 정당하게 대금지급 거절했다. 거절했더니 얘가 소송을 제기하더라. 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그러면 법정에서 피고 매수인은 동시행항변권은 온용해야지 효력이 생기니까 재판장 매매가 쌍무계약이니까 나가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행 거절하는 거요. 동시행항변권을 피고가 온용을 해야지, 주장을 해야지. 이자의 주장을 감안해서 무슨 판결하는 거야? 니네 둘이 동시행하라. 상환 이행 판결하게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요리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상환 이행 판결. 그러자 거꾸로 이 피고 매수인이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법정에서 온용하지 아니하면,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관은, 이 사람의 법관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이 없는 한 직권으로 피고 동시행항변권을 뭐해서는 안 된다,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실제법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신경을 써야 되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동시행항변권은 항변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동시행항변권 원칙 온용해야지, 주장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원칙이요. 그런데 그 실제법상의 효력에 쓰여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바꿔 말하면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포인트는 여기에 딱 맞추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다음 두 가지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런 걸 이제 교재 실제법상 효력이라고 써는 건데, 동시행항변권을 뭐하지 않더라도, 주장하지 않더라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다음 두 가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요. 그래서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동시행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이것도 사례 문제로 하도 많이 출제를 하는데 그 예문다가 될 일 아니니까 한 번만 이해를, 한 번만 이해해버리면 영원히 신간이 변할 걸 왜 그렇게 설명할 때 설명을 안 듣고 그 결론만 외우려고 하냐 말이야. 하도 사례 문제로 물어본단 말이야.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 이때 이제 을이 동일이네요. 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게 자기 토지를 8천만 원에 매매했다 치자고 말이야. 그러면 얘는 갑에 대해서 8천만 원짜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1억 원짜리 금전 채권, 거꾸로 을은 갑에게 8천만 원짜리 대금 채권, 땅 팔았으니까. 그럼 이럴 때는 간단하게 결제하는 방법이 상계해버리면 간단하게 결제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얘한테 얼마만 받으면 되겠지만 2천만 원만 이렇게 상계하면 결제가 아주 편리한데, 지금 문제는 얘가 얘한테 갖는 요 대금 채권은 매매 쌍무계로부터 발생이 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붙었느냐, 동시행항변권이 지금 붙어있다고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 얘가 소유권 이전 안 하면서 얘한테 대금 지급 청구를 하면은, 설명. 얘가 네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대금 지급 뭐 하겠다, 동시행항변권 행사 정당하게 거절하겠죠. 따라서 이 대금 채권에는 이 동시행항변권이 지금 붙어있다고 말이야. 그럼 여기 자동 채권은 뭘 말하느냐, 상계하는 측의 채권을 자동 채권과, 자동 채권이 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대금 채권이 8천짜리니까 요것 가지고 대등액에서 상계를 하겠죠.
그럼 2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대금 채권 이걸 가지고 상기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동채권, 그런 건 자동채권 채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상기한다. 그런 의미야. 그러면 이렇게 동시행함수가 붙어있는 이 채권을 가지고 상기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동시행함수가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걸 가지고 상기하면 안 된다고. 그럼 왜 상기하면 결제하기가 편리한데 이게는 상계가 불가능하냐. 상식적인 이야기야. 이게 상계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는 소유권 이전도 안 해주면서 대금 받은 셈이 되죠. 상계해버렸으니까. 유식한 표현을 빌면 얘가 대금 채권을 가지고 바로 상계를 해버리면 이 매수인은 동시행항배권을 행사할 기회를 갖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 원래 얘가 얘한테 대금 지급 청구하면 얘는 동시행항배권 행사해서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대금 지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금 채권을 가지고 바로 상계를 해버리면 내가 동시행항배권 행사할 기회를 못 갖잖아요. 바꿔 말하면 얘는 소유권 인도 안 해주면서 돈만 받은 셈이 돼본단 말이야. 당연히 상계해서는 안 되겠죠. 사례 문제 나올 때 안 틀리도록 한 번만 이해하면 영원히 가요. 그 다음 거기 좀 이행지체 이것도 한 가지를 함정에 넣으니까 그거를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야. 뭘 이제 시험에서 조심을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지금 4월 20일 날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였다. 그러면 거래 관행상 이게 지금 동시행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잔금 지급이.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뭘 조심을 해야 되느냐. 지금 아까 전제를 이렇게 했어요. 이 동시행항변권은 원칙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해야지 행사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바깥만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효력은 생긴다. 여기에 흔히 말하는 실체법성 효력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따라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례 딱 만들어 놓고 지금 매수인이 4월 20일 잔금 지급일에 분명히 동시행관계죠.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해야지 주장해야지 매수인은 이행지체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지문이 딱 나온다고 말이에요. 맞나요? 이거는 동시행관계잖아. 잔금 지급과 동시행항변권 가지고 있죠. 사례에서 잔금 지급일에 도로했을 때 매수인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해야지 주장해야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맞냐고 내묻는 거예요. 들려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이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동시행항변권이 여기에 포인트니까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전자는 그 자체만으로 이행기를 도가더라도 지체 책임을 면한다가 말이에요. 이 경우에 한해서는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필요가 없다. 그거 유념하라 말이에요. 그 다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채권의 그 소멸시효 진행 여기까지 다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지금부터 다시 집중하는 거야. 지금 소멸시효는 원래 우리 민법상 일정한 기간의 경과에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주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주에 가르쳐줬어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죠. 근데 소멸시효는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이 소멸시효 자체는 우리 시험법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소멸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저기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소멸시효에 대한 기초가 안 됐으면 문제 두어 개는 눈앞에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다시 집중하세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걸 시효기간 그러는데 두 개는 꼭 외우라고 그랬죠.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은 10년. 그 다음에 채권이 기타 자산권, 물권, 특히 이제 용익물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다고 가르쳐줬죠. 이거는 시효기간이 20년이고.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기간 경과 동시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소멸시효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시효기간을 계산할 때 언제부터 기산점을 잡아서 10년 계산을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에 몇 번 출제된 게 이런 거예요. 저번 주에 조건 가르쳐줬죠. 갑이의력에 다시 하게요. 소멸시효가 뭐라고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 포인트야. 일정 기간 권리 행사를 안 합니까? 기간 경과와 동시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제 갑이 을에게 1억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빌려준 날이 2010년 5월 10일. 이걸 갚기로 한 날이 2012년 4월 10일.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채권이기 때문에 시효기간 10년에 걸려요. 그러면 이 채권자는 10년 동안 얘한테 돈 갚아라 권리 행사 안 하면 기간 경과 동시에 1억 원짜리 채권 소멸하니까 돈 안 갚아야 한다. 누누이 나올 때마다 기창 떨이도 가르쳐 줬는데 여기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거 우리 시험에자 간혹 나오는 것이 이거라고 말이야. 언제부터 10년을 계산해야 되는가 하세요.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이거를 시험에서 자주 물어본다고 말이야. 권리를 뭐 해야 돼요?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안 하니까 권리를 소멸시켜요. 그럼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이 돼야 돼요?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겠죠. 이걸 갖고 놀라고 말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 계산하세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요. 이행기 도래해야지 권리 행사 가능하죠. 이때부터 10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게 이제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이에요. 갑이 을에게 왜 이런 걸 틀리는가 모르겠어. 공짜로 주는 문제를. 갑이 을에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을 주겠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했죠. 그럼 얘가 갖는 채권은 정지조건부 채권이죠. 합격하면 1억 원 가지니까 이제 묻는다 말이야. 이 을이 갖는 정지조건부 권리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가?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게 정답이라고 말이야. 이런 거 공짜로 주게 한 건데 왜 틀리냐고 말이야. 무슨 말 알아듣겠나요? 합격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권리 행사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정기조건부 권리는 시효가 진행.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동시행항변권에서 이제 요게 또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가? 지금 이제 매매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다고 말이에요. 이걸 외워서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딱 터득하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 행사 안 하니까 기간 경과 동시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그러면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가?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안 하니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야.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그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험에 조건에서는 이게 출제가 됐고 여기 동시행항변권에서는 이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매매는 쌍무계약인데 대금 지급 날짜가 4월 20일이에요. 그러면 매도인 후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 후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갖는 대금 채권은 만약에 얘가 소유권을 안 하면서 대금 지급 청구를 하면 매수인이 네가 소유권 넘길 때까지 대금 지급 못하겠다. 동시행항변 행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묻는 게 뭐냐? 바로 요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대금 지급일이 4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얘가 대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은 매수인은 동시행항변권 행사에서 정당하게 대금 지급 물론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시행항변권을 상대방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금 채권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가? 대금 지급일 4월 20일이 도래하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가? 아니면은 요때 상대방 매수인이 동시행항변권 행사에서 소유권을 안 하고 대금 지급 청구하면 동시행항변권 대금 지급 거절하니까 동시행항변권 행사에서 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시효가 진행이 안 되는가? 요걸 묻고 있는 거예요. 대금 지급일 도래한 4월 20일 날 시효가 진행되냐 안 되냐 그걸 묻고 있다 말 하세요. 바꿔만 하면 얘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금 지급이 도래하면 대금 지급에다 권리 행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권리 행사는 할 수 있죠. 자기가 소유권 이행 제공하면서 권리 행사하면 동시행하면 행사도 못 할 것이고
설사 이행 제공 안 하고 대금 지급 청구해도 얘가 동시행항변권 행사하겠지만 대금 주기끼리 도래하면 권리 행사는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자 매도는 대금 채권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대금 지급끼리 도래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 이걸 시험에서 출제했다고 말이에요. 상대방이 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갖는 대금 지급 청구권 대금 채권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대금 지급끼리 도래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말이에요. 뭔 말 알겠나요? 책에 쓰여있는 것처럼 외우면 문제 못 푸니까 설명 듣고 이해를 하라고 말이에요. 책에 써진 것처럼 외우면 문제 못 푼다고 말이에요. 매매의 경우는 매도인이 갖는 대금 채권은 대금 지급끼리 도래한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그 이야기예요. 매수인이 뭐를 가지고 딱 하더라도 동시행항변권을 가지고 딱 하더라도 이후 대금 지급끼리 도래하면 대금 채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으니까 사례가 나올 때도 안 틀리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거기 지금 가로친 3번에 실제법상 효력이라고 쓰였는 거 상계 금지 그 다음에 동시행배 존재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책임 면한다.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을 상대방 행사한다 하더라도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금 기일부터 그대로 진행이 된다. 요 세 가지는 그중에 이제 물론 동그라미 1, 2번이 집중시험에 나오고 3번은 간혹 가다가 출제를 하는데 이거는 이의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하고 틀리게 돼 있으니까 사례 문제 나올 때 안 틀리도록 특히 1, 3번은 사례가 잘 나오니까 그 별 붙이고 예와봐야 아무 필요 없다는 거. 사례 문제 나올 때 안 틀리도록 이해만 하면 공짜니까 정리 정돈 잘 하라는 거예요. 한번 쉬었다 가죠.